내 재산을 빼앗은 후 남편은 나를 지하실에 가두었다. 그동안 그의 내연녀는 우리 저택에서 지냈다. 내 무덤을 즐겨 그가 나지막이 속삭였다. 다음 날 나는 머리핀 하나로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그리고 그가 나를 추적했을 때 그는 내가 결코 죽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 여러분이 어느 지역에서 이 이야기를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을 잊지 마시고 이 채널이 더욱 성장하여 더 흥미로운 이야기를 선보일 수 있도록 응원해주세요. 나는 선조로부터 물려받은 조각이 새겨진 느티나무 화장대 거울 앞에 비친 내 모습을 바라보았다. 오늘 밤 우리 가족의 유산인 이 대저택은 유난히 생기가 넘쳤다. 중앙 거실에 우아하게 걸린 거대한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내 방문 아래 틈새로 따뜻한 황금빛을 비추고 있었다. 저녁 만찬 파티를 위해 고급 요리를 준비하는 가사도 우미들의 분주한 발걸음에 맞춰 클래식 음악이 희미하게 들려왔다. 나는 길게 숨을 들이쉬며 어째서인지 오늘 오후부터 조금씩 요동치던 심장을 진정시키려 애썼다. 화장대 위에는 세월의 흔적으로 표면이 살짝 바랜 짙은 남색 벨벳 상자가 놓여 있었다. 나는 천천히 그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는 순은으로 만들어지고 매우 정교하고 아름다운 봉황 문양이 새겨진 고풍스러운 비녀가 놓여 있었다. 나는 두 손으로 그 비녀를 들어 올렸다. 그것은 내 손가락 끝에 차갑게 닿았지만 동시에 가슴속에서 엄청난 온기가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이것은 정확히 1년 전 돌아가신 아버지께서 주신 마지막 생일 선물이었다. 의사가 그 연세에 매우 흔한 일이라고 말했던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돌아가시기 몇 주 전이었다. 나는 아버지께서 이 비녀를 내 머리에 꽂아주시며 들려주셨던 깊고 위험 있는 목소리를 아직도 똑똑히 기억한다. 아버지께서는 이 비녀가 매우 강한 재료로 만들어졌다며 내가 절대 포기하지 않도록 상기시켜주는 물건으로 삼으라고 하셨다. 아버지는 내가 어떤 문제에 부딪히더라도 여성 스스로가 탈출구를 가져야 한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기를 바라셨다. 나는 갑자기 눈시울에 차오르는 눈물을 참았다. 아버지가 너무나도 그리웠다. 그의 부재는 내 삶에 너무나도 큰 구멍을 남겼다. 특히 나는 초등학생 때 이미 어머니를 여의었기에 이제 내게 기댈 곳은 남편 이민준이 유일했다. 나는 아주 조심스럽고 정성스럽게 그 은비녀를 내 머리를 장식한 현대적인 쪽머리에 꽂았다. 비녀는 내 검은 머리카락과 완벽하게 어우러지며 단단히 고정되었다. 나는 젓갈색의 이브닝 드레스를 매만져 구겨진 곳이 없는지 확인한 후 천천히 방을 나섰다. 중앙 계단 끝에서 민준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몸에 맞춰 특별 제작된 짙은 검은색 턱시도를 입고 매우 잘생기고 늠름하며 완벽해 보였다. 계단을 내려오는 내 모습을 본 그의 눈에 환한 미소가 번지며 가지런한 치아가 드러났다. 그는 손을 내밀어 언제나 내 마음을 녹이던 부드러움으로 내 허리를 감싸 안고 내 이마에 오랫동안 입을 맞추었다. 그는 언제나처럼 달콤한 말들로 나의 아름다움을 칭찬했고 그 말들은 항상 나를 세상에서 가장 운 좋은 여자로 느끼게 했다. 우리는 오늘 밤 중요한 손님들을 맞이하기 위해 나란히 응접실로 향했다. 오늘 밤은 민준의 사업에 매우 중대한 날이었다. 그는 아버지께서 남기신 회사를 발전시키는데 도움을 줄 새로운 사업 파트너들을 소개할 것이라고 내게 말했다. 초인종이 울리기를 기다리는 동안 나는 새로운 가사도우미가 긴 식탁 위에 와인용 크리스털 잔들을 정돈하는 것을 보았다. 그녀의 이름은 박소희였다. 그녀는 우리 저택에서 일한 지 2주밖에 되지 않았다. 소희는 매우 과묵한 젊은 여성이었다. 그녀의 표정은 굳어 있었고 나와 민준에게 말할 때는 항상 시선을 아래로 향했다. 하지만 같은 여자로서 나는 그녀의 눈빛에서 무언가 다른 점을 느낄 수 있었다. 그녀의 눈은 날카롭고 항상 빠르게 움직였다. 마치 그녀가 방의 모든 구석을 감시하고 모든 그림자를 주시하며 모든 세부 사항을 매우 꼼꼼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 같았다.
정확히 저녁 8시 클래식 음악의 선율을 깨며 현관 초인종이 울렸다. 민주는 내가 보기에 조금 과장된 열정으로 마호가니 현관문을 열기 위해 앞으로 나아갔다. 2명의 손님이 매우 자신감 있는 태도로 우리 저택의 현관으로 들어섰다. 첫 번째 손님은 건장한 체격에 짧게 깎은 머리, 그리고 사람을 꿰뚫어 보는 듯한 매우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중년 남성이었다. 민주는 그를 김광철 서장이라고 소개했다. 나는 안주인으로서 예의 바른 미소로 그의 악수를 받았다. 김 서장의 소나귀는 매우 단단하고 거칠며 차가웠다. 어째서인지 이 남자에게서 풍기는 매우 위압적인 어두운 기운이 내 소름을 돋게 했다. 나중에 민주는 내게 김 서장이 이 도시의 고위 경찰 간부이며 우리 사업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속삭였다. 두 번째 손님은 놀랍도록 아름답고 매우 우아한 여성이었다. 그녀는 몸의 곡선을 완벽하게 드러내는 짙은 검은색 실크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그녀의 갈색 머리는 단정하게 정돈된 웨이브 스타일로 자연스럽게 늘어뜨려져 있었다. 민주는 그녀를 최유라라고 소개했다. 그녀는 유산을 더 수익성 있게 관리하고 재구성해줄 시니어 투자 컨설턴트라고 했다. 유라는 내게 달콤하게 미소 지으며 상냥한 목소리로 인사했다. 하지만 나는 그녀가 내 얼굴을 쳐다볼 때 그녀의 눈에서 기묘한 섬광, 즉 나를 얕보는 듯한 시선을 매우 분명하게 볼 수 있었다. 그녀의 미소는 전혀 눈에 닿지 않았다. 내가 두 사람을 식당으로 안내할 때 내 눈초리는 우연히 이상한 광경을 포착했다. 새로운 가사도우미 소희가 응접실과 식당을 구분하는 커다란 기둥 근처에 조각상처럼 서 있었다. 소희의 얼굴은 시체처럼 창백했다. 그녀가 들고 있던 냅킨이 담긴 은쟁반이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녀의 시선은 김 서장과 유라에게 단단히 고정되어 있었고 그녀는 고개를 숙여 필사적으로 숨기려 했지만 엄청난 충격과 공포의 표정을 짓고 있었다. 나는 이마를 찌푸리며 소희의 과장된 반응에 매우 의아함을 느꼈다. 그녀가 남편의 손님들을 과거에 알던 사이일까? 하지만 민준의 중저음 목소리가 이미 나를 불러 식탁 끝자리에 앉으라고 재촉했기 때문에 더 깊이 생각할 시간이 없었다. 저녁 식사는 의례적인 웃음과 딱딱한 사업 이야기로 가득했다. 전체 요리부터 메인 요리까지 차례로 나왔다. 민주는 시장을 예측하는 유라의 명민함을 끊임없이 칭찬했다. 한편 김 서장은 도시의 치안을 바로잡았던 자신의 권력 경험 몇 가지를 이야기했다. 나는 그저 조용히 앉아 미소를 지으며 우아한 안주인의 역할을 하려고 애썼다. 비록 내 가슴 속 감정은 점점 더 불편하고 불안해졌지만 그들의 흥겨운 대화 중간에 소희가 디저트로 캐러멜 푸딩 접시를 가져오기 위해 다가왔다. 그녀가 내 바로 앞에 예쁜 접시를 놓기 위해 몸을 숙였을 때 나는 그녀의 손등이 의도적으로 내 손바닥에 닿는 것을 느꼈다. 아주 작게 말린 종이 한 장이 놀랍도록 빠르고 깔끔한 동작으로 내 손바닥 안으로 미끄러져 들어왔다. 그 방에 있는 누구에게도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였다. 접시를 놓은 후 소희는 즉시 고개를 깊이 숙이고 서둘러 부엌 쪽으로 물러났다. 내 심장이 갑자기 갈비뼈를 두드리며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나는 민준과 손님들의 시선으로부터 그 종이를 숨기기 위해 주먹을 꽉 쥐었다. 식은땀이 목덜미를 타고 흐르기 시작했다. 나는 가볍게 헛기침을 한 후 화장을 고치고 싶다는 핑계로 민준과 김 서장, 유라에게 잠시 화장실에 다녀오겠다고 양해를 구했다. 손님용 화장실에 들어가자마자 나는 문을 단단히 닫고 잠금 장치를 돌렸다. 가쁜 숨을 몰아쉬며 심하게 떨리는 손으로 나는 거울 조명 아래에서 그 작은 종이를 즉시 펼쳤다. 종이 위에 검은 잉크 글씨는 서둘러 쓴 듯 약간 흐트러져 있었다. 하지만 그 메시지는 매우 분명했고 즉시 내 혈액의 흐름을 얼어붙게 했다. 사모님, 오늘 밤 사장님께서 주시는 와인은 마시지 마세요. 그 여자 컨설턴트는 아주 위험한 조직의 일원입니다.
지하실 개조 공사 계획에 무언가 잘못된 점이 있습니다. 나는 창백해진 내 얼굴을 화장실 거울에 비춰보았다. 머리가 심하게 어지러웠다. 이 끔찍한 경고는 무슨 뜻일까? 이 저택의 지하실은 실제로 민준이 지난 몇 주 동안 비밀리에 개조하고 있었다. 그는 새로운 와인 저장고를 짓는다는 이유로 가사도우미들이 그곳에 내려가는 것을 금지했다. 왜 소희는 내가 남편이 주는 와인을 마시지 말라고 하고 왜 유라를 위험한 조직원이라고 부르는 걸까? 내 생각은 감정과 격렬하게 싸웠다. 내 마음 대부분은 이 어리석은 종이를 쓰레기통에 버리고 소희를 그저 우리 삶을 질투하거나 망상에 빠진 문제 있는 가사도우미로 치부하고 싶었다. 민주는 내 남편이고 하나님과 돌아가신 아버지 앞에서 항상 나를 보호하겠다고 맹세한 남자였다. 내가 한밤중에 아버지를 그리워하며 울 때 나를 꽉 안아주던 남자였다. 그렇게 좋은 남자가 내게 나쁜 의도를 가질 리가 없었다. 하지만 더 깊은 곳에서는 한 여성으로서의 내 본능이 나에게 경고하며 크게 소리치고 있었다. 솔직하게 보려고만 한다면 석연치 않은 조각들이 너무 많았다. 유라의 그토록 차갑고 얕보는 눈빛, 방을 위협하는 김 서장의 잔혹한 기운, 그리고 마치 과거의 유령을 본 듯 겁에 질린 소희의 창백한 얼굴. 나는 눈을 감았다. 이 은비녀를 선물하며 아버지가 남기신 마지막 메시지가 다시 떠올랐다. 아버지는 항상 내게 직감을 믿으라고 가르쳐 주신 뛰어난 사업가셨다. 만약 내가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느낀다면 그건 아마도 정말로 나쁜 일이 도사리고 있다는 뜻일 것이다. 나는 다시 눈을 뜨고 경고가 적힌 종이를 구겨 변기 구멍에 던져 넣고 물을 내려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했다. 나는 오늘 밤 단호한 결정을 내렸다. 나는 내 본능을 따르고 소희의 경고가 사실인지 시험해 보기로 했다. 나는 가능한 한 자연스럽게 보이도록 억지 미소를 지으며 식당으로 돌아갔다. 내가 식탁에 도착했을 때 민주는 식탁 끝에 서서 매우 고급스럽고 오래된 디자인의 레드 와인병을 들고 있었다. 그는 크리스털 잔에 그 와인을 따르기 시작했다. 그가 내 의자 옆에 와서는 내 눈을 바라보며 매우 달콤하게 미소 지었다. 그 미소는 내가 그를 믿고 싶게 만들었지만 이제는 내 속을 뒤틀리게 했다. 이건 내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 특별히 준비한 레드 와인이야. 이 아름다운 만남의 밤을 축하하기 위해 특별히 보관해뒀지. 민준이 내 귓가에 매우 부드럽게 속삭였다. 나는 피처럼 짙은 붉은색 액체가 담긴 와인잔을 바라보았다. 속이 점점 더 메스꺼워졌다. 나는 떨리지 않으려 애쓰는 손가락으로 그 잔을 들어 올리고 고맙다고 말했다. 김 서장이 건배를 위해 잔을 높이 들었다. 오늘 밤의 매우 유익한 협력과 우리의 매우 밝은 미래를 위하여. 김 서장이 나지막이 웃으며 말했다. 그의 웃음소리가 기분 나쁘게 들렸다. 유라도 잔을 들고 숨겨진 의미가 가득한 비스듬한 미소로 내 눈을 똑바로 꿰뚫어 보았다. 나는 잔을 들어 화답하고 천천히 입술로 가져갔다. 나는 입을 벌리고 우아하게 그 레드 와인을 마시는 척하며 한 방울도 삼키지 않고 액체가 입안을 가득 채우게 했다. 그것은 매우 쓰고 걸쭉했으며 혀에 이상한 맛의 흔적을 남겼다. 민준이 와인병을 옆 테이블에 다시 놓기 위해 몸을 돌렸을 때 나는 그 찰나의 순간을 재빨리 이용했다. 나는 의자 옆으로 고개를 숙이고 내 발 근처 테이블 바로 아래에 있던 커다란 화분에 그 독이 든 와인 액체 전부를 뱉어냈다. 나는 재빠르지만 침착한 동작으로 냅킨으로 입술을 닫고 평소처럼 다시 똑바로 앉았다. 10분이라는 시간이 매우 고통스럽게 흘렀다. 나는 남은 계획을 실행하기 시작했다. 나는 힘겹게 손을 이마에 얹고 매우 어지럽고 균형을 잃은 척했다. 나는 몸이 의자 등받이 쪽으로 살짝 휘청거리며 쓰러지게 두었다. 자기야, 괜찮아? 얼굴이 너무 창백해. 민준이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걱정스러워 보였지만 나는 감히 그의 얼굴을 쳐다보지 못했다. 그가 내 연기를 눈치챌까봐 두려웠다. 머리가 갑자기 너무 어지러워 민준 씨.
눈앞이 캄캄하고 속이 너무 메스꺼워. 나는 힘이 다 빠진 것처럼 일부러 목소리를 약하게 내며 속삭였다. 나는 천천히 눈을 감고 몸에 완전히 힘을 빼고 의자에서 미끄러지듯 쓰러졌다. 나는 의자 다리가 바닥과 거칠게 마찰하는 소리를 들었다. 민준의 강한 손이 내 몸이 대리석 바닥에 세게 부딪히기 직전에 내 허리와 어깨를 붙잡았다. 지우야, 지우야, 자기야, 정신 좀 차려봐. 민준이 내 뺨을 몇 번 가볍게 두드리며 불렀다. 나는 전혀 반응하지 않았다. 나는 그의 팔에 머리를 기댄 채 마치 강력한 마취제의 영향으로 완전히 의식을 잃은 사람처럼 호흡 리듬을 매우 느리고 규칙적으로 조절했다. 단단히 감은 눈꺼풀 뒤의 어둠 속에서 나는 고통스러운 긴장감 속에 기다렸다. 그동안 나를 그토록 사랑하는 척했던 남편은 과연 무엇을 할까? 나는 민준의 품에 기대어 내 몸의 모든 무게를 무기력하게 맡겼다. 우리가 연애할 때부터 항상 좋아했던 그의 남성적인 소나무 향수 냄새가 이제 그의 숨결에서 나는 짙은 레드 와인 향과 뒤섞여 내 속을 더욱 메스껍고 울렁거리게 했다. 나는 숨을 힘껏 참고 얼굴 근육이 경련하거나 조금이라도 의식의 징후를 보이지 않도록 필사적으로 조절했다. 나는 내심 민준이 내가 기절한 것을 보고 겁에 질려 공황 상태에 빠져 소리치고 가사 도우미들을 불러 따뜻한 물을 가져오게 하거나 즉시 가족 주치의에게 전화해 내 목숨을 구해달라고 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방에서 서서히 드러난 쓰라린 현실은 내 모든 이성과 사랑을 산산조각 냈다. 식당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매우 조용하고 어색해졌다. 남편의 당황한 목소리는 없었다. 도움을 청하는 걱정스러운 외침도 없었다. 내 귓가에 선명하게 들린 것은 길게 내쉬는 한숨 소리와 여유롭게 다가오는 하이힐 발소리뿐이었다. 생각보다 약효가 아주 빠르고 깔끔하게 드네. 한 여자의 목소리가 정적을 깼다. 그건 유라의 목소리였다. 그녀의 말투는 더 이상 이전처럼 우아하고 예의 바르지 않았고 매우 차갑고 냉소적이며 계산적이었다. 당연히 빠르지. 내가 그녀의 잔에 섞은 양은 다 큰 말 한 마리를 쓰러뜨리기에 충분한 양이었으니까. 민준이 아무렇지 않게 대꾸했다. 내 남편의 목소리 톤을 듣는 순간 내 심장이 가슴 속에서 긋는 것 같았다. 그의 목소리에서는 더 이상 애정이 느껴지지 않았다. 그의 목소리는 매우 평탄했고 자부심과 잔인한 만족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민주는 내 무릎 아래로 손을 넣어 아주 쉽게 내 몸을 들어 올렸다. 그는 나를 신부처럼 안아들었다. 우리가 휴일에 장난칠 때 그가 자주 하던 낭만적인 자세였다. 하지만 오늘 밤 그 단단한 포옹에는 전혀 사랑이 없었다. 그의 포옹은 마치 사형 집행인의 소나기처럼 느껴졌다. 나는 그의 발걸음이 식당 구역을 벗어나기 시작하는 것을 느꼈다. 나는 갈비뼈 뒤에서 요동치는 미친 듯이 뛰는 심장 박동을 필사적으로 제어하려 애썼다. 그는 나를 어디로 데려가는 걸까? 그가 나를 죽이기 위해 저택 밖으로 내던질까? 아니면 소희의 쪽지가 경고한 대로 나를 지하실에 산채로 묻어버릴까? 하지만 민준의 발걸음 방향이 매우 이상하게 느껴졌다. 우리는 아래로 내려가지 않고 오히려 마호가니 계단을 올라 저택 2층으로 향했다. 이것은 전혀 지하실로 가는 방향이 아니었다. 하이힐을 신은 유라의 발소리가 우리 바로 뒤에서 들려왔다. 그 뒤를 김 서장의 묵직한 발걸음이 따랐다. 나는 또한 유라가 끄는 커다란 캐리어 바퀴가 계단 카펫과 마찰하는 소리를 희미하게 들었다. 그 원본 서류가 거기에 있다는 거 확실해. 민준 씨? 유라가 계단을 오르는 도중에 물었다. 김 서장이 이 중요한 정보를 알려줬어. 민준이 콧방귀를 뀌며 대답했다. 그 늑다리는 어떤 은행의 보안도 믿지 않는 구식 인간이었어. 그는 죽기 전에 자신의 방에 있는 비밀 금고의 유산 증서 원본과 현금을 숨겨뒀지. 내 온몸의 피가 얼음처럼 얼어붙는 것 같았다. 늑다리,
그가 그 역겨운 호칭으로 부른 사람이 바로 내 사랑하는 아버지란 말인가? 나는 눈을 뜨고 그의 면전에서 발버둥치고 분노의 비명을 지르고 싶은 욕망을 필사적으로 참아야 했다. 나는 고통을 다른 곳으로 돌리고 가슴을 뚫고 나오려는 울음을 참기 위해 혀에서 비릿한 피맛이 느껴질 때까지 입술 안쪽을 세게 깨물었다. 민준이 걸음을 멈췄다. 나는 붓새로 된 문손잡이가 거칠게 돌아가는 소리를 들었다. 문이 우리를 맞이하며 작게 삐걱거렸다. 백단향, 먼지 쌓인 오래된 책들, 그리고 특유의 담배 향이 즉시 내 후각을 자극했다. 이곳은 돌아가신 아버지의 방이었다. 아버지의 장례식 날 이후 나는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눈물로 이어지는 그리움 때문에 항상 이 방문을 굳게 잠그고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했다. 어떻게 민준이 복제 열쇠를 가질 수 있었을까? 민준은 방구석의 두꺼운 벽 쪽으로 논 풍경이 펼쳐진 커다란 그림 뒤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는 나를 매우 차가운 느티나무 바닥 위로 거칠게 내려놓았다. 내 머리가 바닥 표면에 꽤 세게 부딪혀 머리가 욱신거렸다. 하지만 나는 감히 신음하거나 조금도 움직이지 못했다. 나는 죽은 사람처럼 눈을 단단히 감고 있었다. 자, 어서 금고 열어. 아래층의 저 망할 하녀들이 자기네 사모님이 사라진 걸 눈치채기 전에 시간이 별로 없어. 유라가 조급한 어조로 재촉했다. 그녀가 끌고 온 캐리어 바퀴 소리가 내 몸 근처에서 멈췄다. 나는 그림 액자가 옆으로 거칠게 밀리는 마찰음과 함께 전자 버튼이 연속적으로 눌리는 소리를 들었다. 삑삑삑. 이 낡은 금고는 특별 주문한 이중 생체 인식 보안 시스템을 사용해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는 지우의 지문이 있어야 열 수 있어. 민준이 공범들에게 설명했다. 갑자기 나는 민준의 거친 손이 내 오른 손목을 잡는 것을 느꼈다. 그는 내가 힘없이 늘어뜨린 팔을 잡아당겼다. 그는 내 검지를 억지로 펴서 벽에 붙어 있고 내 피부에 매우 차갑게 느껴지는 작은 스캐너 유리 표면에 내 손가락 끝을 눌렀다. 스캐너가 내 지문을 몇 초 동안 읽는 동안 작은 윙윙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스캐너 위에 내 검지를 강하게 누른 채 민주는 나지막이 웃었다. 그 웃음은 너무나도 끔찍하고 공허하며 잔인해서 내 온몸에 털이 곤두서는 것 같았다. 김 서장은 정말 천재적인 경찰이야. 민준이 칭찬하듯 중얼거렸다. 마치 아버지 방에서 유라와 김 서장과 함께 작은 축하 파티를 하는 것 같았어. 우리의 길을 깨끗이 정리한 그의 계획은 아주 깔끔했어. 우리가 그 고집센 늙은이의 차의 비밀리에 심장마비를 유발하는 약을 타서 제거한 후에 모든 것이 우리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됐지. 그의 죽음은 노환으로 인한 자연사로 간주되었어. 그리고 이제 그의 이 막대한 재산은 의심 없이 곧 내 손으로 넘어올 거야. 딸깍. 10cm 두께의 강철 금고 잠금 장치가 풀리며 열리는 소리가 그 조용한 방 전체에 울려 퍼졌다. 하지만 그 금고 문 소리는 같은 순간에 내 세상과 이성 그리고 영혼이 산산조각 나는 소리보다 귀를 덜 먹먹하게 했다. 참을 수 없었던 뜨거운 눈물이 마침내 한 방울 흘러나와 감은 눈초리를 뚫고 관자놀이로 흘러내렸다. 민준이 내 남편이 아버지를 죽였다. 매일 밤 내 품에서 잠들던 남자. 내 눈물을 닦아주며 아버지의 무덤 앞에서 그를 보내드리라고 말했던 남자가 실은 내 영웅의 목숨을 앗아간 악마 같은 살인자였다. 법을 수호하겠다고 맹세한 공무원인 김 서장과 함께 오히려 살인의 주모자가 되었다. 그들은 우리 가족의 수천억 원의 재산을 빼앗기 위해 의도적으로 아버지를 독살했다. 내 가슴을 가르는 고통은 너무나도 커서 폐가 긋는 것 같았다. 이것은 더 이상 단순한 결혼의 배신이 아니었다. 이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사악하고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였다. 방의 희미한 불빛이 금고 안으로 비쳐들어와 그 놀라운 내용물을 드러냈다. 비록 눈을 감고 있었지만 나는 유라가 탐욕에 가득 찬 어조로 길게 숨을 들이쉬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세상에, 민준 씨,
정말 농담이 아니었구나. 이 늙은이가 정말로 자기 방에 엄청난 보물을 숨겨뒀었네. 유라가 흥분에 찬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다. 서류 말고도 이 금괴 더미 좀 봐. 이건 분명 몇 킬로그램은 될 거야. 그리고 이 현금, 이건 수억 원은 되겠는데 아주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어. 당연하지. 그녀의 아버지는 내가 아는 사람 중에 가장 편집증적인 인간이었으니까. 민준이 자랑과 탐욕이 섞인 어조로 말했다. 두꺼운 양피지 서류가 금고 선반에서 꺼내지는 소리가 들렸다. 바로 이거야. 이 서류철에 유산증서 원본이 들어있어. 지금 캐리어 열어, 유라야. 나는 커다란 캐리어 지퍼가 거칠게 열리는 소리를 들었다. 그리고 유라가 금고 안에서 몇 킬로그램의 단단한 금괴를 캐리어로 옮길 때 금속이 서로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다. 그 후 띠로 묶인 수억 원의 현금 다발이 같은 캐리어에 던져지고 아버지의 유산 증서 서류가 뒤따라 들어갈 때 종이가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났다. 전부 다 넣었고 안전해. 유라가 캐리어를 닫으며 말했다. 내일 아침이면 이 유산 증서 원본과 이 뇌물로 우리 쪽 법무사가 모든 자산을 내 이름으로 명의 이전해 줄 거야. 그럼 이 바닥에 잠들어 있는 멍청한 여자는 어떻게 하지? 민준이 다시 무자비하게 내 팔을 움켜쥐었다. 그는 여전히 늘어진 척하는 내 몸을 반쯤 일으켜 세운 다음 낡은 쌀가마니를 옮기는 것처럼 나를 그의 넓은 어깨 위에 둘러있다. 오늘 밤 그녀를 마지막 안식처로 데려가자. 이 저택의 지하실은 내가 감금실로 만들어뒀어. 그 방은 방음 처리가 되어 있고 문은 순수한 강철이며 저택 밖으로 통하는 환기구는 단 하나도 없어. 민주는 아버지의 신성한 방에서 나를 데리고 나갔다. 우리가 2층 복도를 지나 중앙 계단으로 향할 때 내 머릿속의 이성적인 생각이 마침내 슬픔을 압도했다. 나는 만약 내가 계속해서 조용히 울기만 한다면 오늘 밤 정말로 죽게 될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이 지옥에서 살아나갈 방법을 찾아야만 했다. 나는 사랑하는 아버지의 복수를 하고 내게 속한 모든 것을 되찾아야 했다. 내 몸이 민준의 어깨 위에서 흔들릴 때 나는 몰래 내 머리카락을 더듬었다. 그리고 아버지의 유품인 은비녀가 내 쪽머리에 아직 단단히 박혀 있는지 매우 조심스럽게 확인했다. 다행이었다. 비녀는 풀리기 시작한 헝클어진 내 머리카락에 덮여 있었다. 계단을 한 칸 한 칸 내려가는 여정은 매우 길고 고통스러웠다. 우리는 어둡고 조용한 부엌구역의 복도를 지났다. 그리고 민주는 숨겨진 두꺼운 나무 문을 열었다. 이 문은 축축한 돌계단, 복도로 이어졌다. 주변 공기는 즉시 매우 차가워지고 이끼와 젖은 흙냄새가 났다. 이곳은 민준이 일방적으로 개조를 시작하기 전까지 수십 년 동안 비어있던 증조 할아버지의 유산인 저택 지하실로 가는 유일한 통로였다. 민준은 내 몸을 거칠고 매우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내던졌다. 피할 수 없었던 충격으로 온몸의 뼈와 관절이 욱신거렸다. 하지만 나는 입술을 깨물고 여전히 눈을 뜨지 않았다. 나는 단지 짙은 어둠의 기운과 등골을 찌르기 시작하는 차가운 한기만을 느낄 수 있었다. 나는 민준의 신발 소리가 내 머리 근처에서 웅크릴 때 나는 것을 들었다. 그의 크고 거친 손이 난폭하게 내 목을 더듬기 시작했다. 엄청나게 거친 잡아당김으로 그는 내 목에 걸려있던 가문의 유산인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사슬이 끊어지고 내 피부를 긁을 때까지 잡아챘다. 그리고 그는 내 손목에서 두꺼운 금팔찌를 당겨 빼내고 내 약지에서 다이아몬드가 박힌 결혼 반지를 강제로 벗겨냈다. 그는 길거리 강도처럼 내 몸에 붙어있던 모든 값비싼 보석들을 강제로 빼앗았다. 하지만 내 머리카락이 이미 매우 헝클어져 머리 일부를 덮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내 쪽머리 뒤에 숨겨진 은비녀는 무시했다. 그는 그 비녀를 그저 매우 싸고 팔가치가 없는 평범한 실핀으로 여겼을 것이다. 민주는 다시 똑바로 섰다. 나는 그가 아래를 내려다보며 이 역겨운 시멘트 바닥에 힘없이 누워있는 나를 똑바로 쳐다보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있잖아, 지유야. 넌 내가 본 중에 가장 멍청하고 속이기 쉬운 부자 여자야.
민준이 매우 뚜렷한 조롱조로 속삭였다. 매일 널 사랑하는 척하고 키스하고 유혹하는 거 이제 정말 지긋지긋했어. 김 서장이 내일 아침 경찰서에 내 실종 신고서를 처리할 거야. 그의 멍청한 부하 경찰들은 내 집안이 아니라 강바닥이나 숲속 계곡에서 너를 찾으려고 동원될 거고 내 아버지의 모든 재산과 내 목숨은 이제 내 빚을 갚기 위해 완전히 내 것이 되었어. 민준의 발걸음이 내 몸에서 멀어졌다. 그는 그 비좁은 지하실에서 걸어 나갔다. 매우 두껍고 무거운 순철문의 경첩이 밖에서 당겨질 때 날카롭게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다. 그 문이 내 공간을 밀봉하며 단단히 닫히기 전에 민주는 문지방에서 마지막 한마디를 다시 속삭였다. 그의 목소리는 그 좁은 지하실 안에서 무섭게 울려 퍼졌다. 내 새로운 무덤을 즐겨, 자기야. 쾅. 거대한 철문이 매우 세게 닫히면서 시멘트 바닥이 살짝 진동했다. 두꺼운 쇠사슬이 외부 문손잡이에 감기는 마찰음과 함께 외부에서 잠긴 거대한 쇠쇠 자물쇠에서 매우 큰 금속 클릭 소리가 들렸다. 민준과 유라, 그리고 내 재산이 가득 담긴 캐리어를 든 그들의 발소리가 돌계단을 다시 올라가며 서서히 멀어지다가 마침내 위에서 나무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들리고 그들의 발소리는 정적 속으로 사라졌다. 완전한 어둠이 내 시야를 빼앗았다. 매우 짙고 두꺼우며 죽음과 같은 정적이 내 고막을 윙윙거리게 할 정도로 압박했다. 이 방은 정말로 완벽하게 방음 처리되어 설계되었다. 한 줄기의 달빛조차 이 거대한 감옥 안으로 들어올 수 없었다. 나는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천천히 눈꺼풀을 열었다. 그동안 힘껏 참아왔던 절망의 눈물이 마침내 뺨을 타고 주르륵 흘러내렸다. 내 울음은 그 순간 터져나왔다. 차가운 콘크리트 벽에 부딪히며 비참하게 울려 퍼졌다. 나는 어린아이처럼 서럽게 울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믿었던 개자식에게 너무나도 잔인하게 살해당한 아버지의 불행한 운명을 통곡했다. 나는 피를 얼릴 듯한 시멘트 바닥에 웅크려 두려움에 심하게 떨리는 무릎을 끌어안았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 가슴을 태우는 분노, 그리고 형언할 수 없는 절망이 뒤섞여 내 이성을 갈기갈기 찢는 독이 되었다. 어떻게 내가 이 저주받은 곳에서 살아나갈 수 있을까? 그 철문은 안쪽에서는 손잡이가 전혀 없었다. 이 방 안의 공기는 매우 제한적이고 점점 희박해지고 있었다. 내가 목이 터져라 비명을 지른다 해도 저 위 세상에서는 누구 하나 내 목소리를 듣지 못할 것이다. 김 서장은 부패한 고위 경찰 간부였고 이는 이 도시의 법 집행기관도 더 이상 내가 도움을 청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의 통제하에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완전히 고립되어 홀로 죽음을 맞이하고 있었다. 갑자기 점점 약해지고 절망적인 내 울음소리 가운데 내 귀는 이 죽음의 정적을 가르는 매우 작은 소리를 포착했다. 그 소리는 내 환청이 아니었다. 그 소리는 내 앞에 두꺼운 철문 방향에서 정확히 들려왔다. 똑똑똑똑 철문 외부 표면에서 들려오는 느리고 매우 규칙적이며 조심스러운 금속 두드리는 소리. 내 심장이 목구멍까지 치솟았다. 나는 즉시 헐떡이는 숨을 참고 거칠게 눈물을 닫고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문 방향으로 천천히 기어가기 시작했다. 사모님, 정신 차리셨어요? 철문 가장 아래쪽의 좁은 틈새 뒤에서 작지만 매우 선명한 속삭임이 내 고막에 닿았다. 그 틈은 사람의 두 손가락 너비밖에 되지 않았다. 비상 환기구 역할을 하도록 의도적으로 남겨진 공간이었다. 개조 공사가 진행될 때 나는 즉시 더러운 얼굴을 차가운 바닥에 대고 입을 가능한 한 그 환기구에 가깝게 가져갔다. 거기 누구세요? 내가 쉰 목소리로 갈라지고 심하게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저예요, 사모님. 소희예요. 문 밖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나는 안도의 눈물을 흘릴 뻔했다. 제가 뒤에서 몰래 그들을 따라왔어요.
민준 씨와 그 천박한 여자는 지금 위층 서재에서 김 서장과 함께 승리를 축하하며 파티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사모님, 저에게 큰 문제가 있어요. 자물쇠 열쇠가 없어요. 이 바깥 자물쇠는 매우 크고 쇠사슬로 감겨 있으며 망치로도 부술 수 없는 단단한 강철로 만들어졌어요. 소희의 이름이 언급되자 밝은 희망 한 줄기가 내 마음속 어둠을 비추었다. 그녀는 도망가지 않았다. 그 새로운 가사도우미는 목숨을 잃을 위협을 무릅쓰고 나를 돕기 위해 내려온 것이었다. 하지만 절망감이 다시 빠르게 덮쳐왔다. 만약 밖에 있는 소희가 열쇠를 찾거나 그 강철 자물쇠를 밖에서 열 수 없다면 내가 어떻게 탈출할 수 있을까? 민주는 분명 오늘 밤 깊이 잠들지 않을 것이다. 그는 날이 밝기 전에 내가 숨이 막혔는지 확인하기 위해 곧 아래로 내려올 것이다. 그 혼란과 공황 속에서 내 오른손은 무의식적으로 헝클어진 머리카락이 있는 머리 부분을 더듬었다. 내 차가운 손가락이 갑자기 매우 단단한 금속 조각 끝에 닿았다. 돌아가신 아버지의 유품인 고풍스러운 은비녀였다. 아버지의 말씀이 시공간을 초월하여 내 귓가에 매우 선명하게 다시 속삭였다. 이 물건을 네가 항상 탈출구를 가질 수 있도록 상기시켜주는 것으로 삼아라. 나는 폐를 가득 채우며 길게 숨을 들이쉬었다. 슬픔과 자기 연민은 갑자기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그 자리를 생존과 복수에 대한 본능적인 충동이 모닥불처럼 강렬하게 타오르며 채웠다. 나의 현명한 아버지께서는 이유 없이 이 물건을 내게 주신 것이 아니었다. 이 비녀의 수는 강철은 매우 단단하고 두꺼우며 눌러도 쉽게 부러지지 않고 매우 무거운 기계적 하중을 견딜 수 있었다. 나는 아직 약간 떨리지만 이제는 단호한 결의로 가득 찬 손으로 그 금속 비녀를 쪽머리에서 힘껏 뽑아냈다. 나는 그 은강철 비녀를 철문 아래의 좁은 환기구 틈새로 밀어 넣었다. 소희 씨, 내가 감금실 안에서 이제는 훨씬 더 차분하고 계산적이며 단호한 어조로 속삭였다. 빨리 이 금속을 받아요. 이걸로 그 강철 자물쇠를 강제로 열어요. 아버지께서는 하늘 위에서 내가 이 장소에서 썩어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임을 확신시켜 주셨다. 고통스럽고 치명적인 이 어둠 속에서 나는 철문 아래 틈새에서 소희가 숨을 들이쉬는 소리를 들었다. 떨리는 내 손가락은 방금 돌아가신 아버지의 유품인 은비녀를 놓아주고 두 손가락 너비의 환기구 틈새를 통해 그것을 밀어냈다. 순수한 강철 금속이 방 바깥쪽의 시멘트 바닥에 닿을 때 작은 마찰음이 들렸다. 소희는 그것을 재빨리 주었다. 이것은 강철로 만든 건가요, 사모님? 소희가 속삭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약간 떨렸지만 갑자기 그녀의 말투에서 전문적인 어조가 나타났다. 겁 많은 신입 가사도우미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어조였다. 네, 내가 쉰 목소리로 대답했다. 나는 차가운 얼음 같은 바닥에 뺨을 대고 귀를 그 틈새에 가까이 대려고 애썼다. 그건 매우 단단한 금속이에요. 아버지께서는 항상 자신의 물건이 쉽게 부서지지 않도록 하셨어요. 그걸 사용할 수 있겠어요, 소희 씨. 그 자물쇠가 아주 크다고 했잖아요. 몇 초 동안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소희가 다시 속삭였다. 이번에는 매우 단호하고 계산적인 억양으로 열 수 있어요, 사모님. 하지만 이 소중한 비녀를 두 동강 내야 해요. 한 조각은 지렛대로 사용하고 더 뾰족한 다른 조각은 이 쇠 자물쇠 실린더 안에 핀을 들어 올리는 도구로 사용할 거예요. 사모님께서 아버님의 유품을 망가뜨리는 것을 허락하시겠어요? 내 눈물이 다시 흘러내렸다. 하지만 이번에는 절망 때문이 아니라 감동 때문이었다. 아버지께서는 하늘 위에서 딸이 자신의 선물을 목숨을 구하는 데 사용하는 것을 보며 미소 짓고 계실 것이다. 부러뜨려요. 소희 씨. 해야 할 일이라면 뭐든지 해요. 전 정말 살고 싶어요. 내가 단호하게 말했다. 알겠습니다, 사모님. 문에서 조금 뒤로 물러나시고 절대 소리내지 마세요.
만약 민준 씨나 김 서장이 갑자기 확인하러 내려오면 제가 숨을 시간이 없을 거예요. 나는 즉시 어둠 속으로 몇 된 뒤로 기어가 두 무릎을 꼭 껴안았다. 밖에서는 소희의 발소리가 조금 멀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돌문 경첩에 금속이 끼워지는 듯한 매우 강한 압력 소리와 함께 꽤 날카로운 파열음이 들렸다. 소희는 그 은비녀를 두 동강 내는 데 성공했다. 시간은 매우 느리고 고통스럽게 흘러갔다. 1분이 1시간처럼 느껴졌다. 이 방음실 안에서 나는 내 심장이 쿵쾅거리는 소리와 문 뒤에서 나는 작은 금속 마찰음만 들을 수 있었다. 슥-끽-끽. 소희가 작업 중이었다. 나는 가사도우미가 어떻게 그토록 복잡한 강철 자물쇠를 희미한 빛 속에서 열 수 있는 기술을 가졌는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나는 상관없었다. 나는 그저 마음속으로 계속 기도하며 하나님과 돌아가신 아버지, 어머니께 내게 탈출구를 열어달라고 간청했다. 젠장. 소희가 밖에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다. 내 심장이 튀어나올 뻔했다. 무슨 일이에요, 소희 씨? 내가 문 뒤에서 다급하게 물었다. 자물쇠의 세 번째 핀이 약간 녹슬었어요. 이 금속은 매우 강하지만 땀 때문에 손이 약간 미끄러워요. 제발, 사모님, 몇 분만 더 시간을 주세요. 소리내지 마세요. 나는 두 손바닥으로 입을 막고 터져 나오려는 울음을 참았다. 내 머리 위, 저 호화로운 저택 바닥에서 내 남편은 우리 가족의 모든 유산을 빼앗고 나를 여기에 썩어 죽도록 가둔 후 행복하게 웃고 있었다. 그는 심지어 자신과 김 서장이라는 경찰이 아버지를 독살했다고 자백했다. 엄청난 분노가 내 모든 혈관을 태우기 시작했다. 나는 여기서 죽을 수 없다. 나는 그들이 아버지의 피땀 어린 돈 한 푼이라도 즐기게 놔두지 않을 것이다. 딸깍, 금속이 움직이는 날카로운 소리가 소름 끼치는 정적을 깼다. 그 소리는 내 평생 들어본 소리 중 가장 아름다운 소리였다. 문손잡이를 감고 있던 두꺼운 쇠사슬이 끌어당겨져 시멘트 바닥에 쨍그랑거리며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무거운 순강철 문이 밖에서 당겨질 때 날카롭게 삐걱거렸다. 지하실 복도의 불빛이 순식간에 감금실 안으로 쏟아져 들어와 칠흑 같은 어둠에 익숙해진 내 눈을 부시게 했다. 문지방에는 소희가 서 있었다. 그녀는 숨을 헐떡이고 얼굴은 식은땀으로 가득했으며 양손에는 이제 약간 구부러진 내 은비녀 조각이 들려 있었다. 나는 즉시 일어섰지만 다리에 너무 힘이 없어 거의 넘어질 뻔했다. 소희가 재빨리 안으로 들어와 내 몸을 붙잡았다. 그녀는 나를 단단히 부축했다. 지금 가야 해요, 사모님. 그들은 위층에서 와인을 마시고 있어요. 곧 취할 테지만 위험을 감수할 수는 없어요. 부엌 뒷문으로 가요. 소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엄청난 결단력으로 빛나고 있었다. 고마워요, 소희 씨. 세상에 정말 고마워요. 내가 그녀의 어깨에 기대며 흐느꼈다. 소희는 비녀 조각을 내 손바닥에 돌려주었다. 나는 그것이 내 목숨인 양 단단히 쥐었다. 소희는 나를 부축하여 매우 조심스럽게 돌계단을 올랐다. 우리는 소리내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뎠다. 우리는 어두운 복도를 지나 마침내 조용한 저택 부엌에 도착했다. 부엌 유리창을 통해 나는 밤하늘의 번개가 치고 천둥 소리가 울리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비가 매우 세차게 내려 밖을 향한 시야를 가리는 물의 장막을 만들었다. 이 악천후는 우리의 탈출에 있어 값을 매길 수 없는 축복이었다. 소희는 하인용 수납장에서 어두운 색의 비닐 우에 2개를 꺼내 소매 없는 이브닝 드레스가 군데군데 찢어진 채인 내 몸에 하나를 입혔다. 그리고 그녀는 천천히 부엌 뒷문을 열었다. 빗방울을 실은 밤바람이 즉시 내 얼굴을 때렸다. 매우 차갑게 느껴졌지만 내가 그 지하 무덤에서 해방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다. 이쪽이에요, 사모님. 정문으로는 갈 수 없어요. 김 서장이 분명히 이 고급 주택가 주변의 부하들을 순찰시키고 있을 거예요.
우리는 저택 뒤에 작은 숲을 뚫고 옛 국도로 가야 해요. 소희가 지시했다. 나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따랐다. 우리 둘은 매우 세찬 빗줄기를 뚫고 달렸다. 내 하이힐은 민준이 나를 끌고 갈 때 이미 벗겨졌다. 그래서 나는 젖은 잔디와 진흙탕을 맨발로 달렸다. 나뭇가지가 내 팔과 다리를 긁었지만 그 따끔거리는 고통은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 내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목표만 있었다. 이 저택에서 가능한 한 멀리 떨어지는 것. 거의 20분 동안 작은 숲과 무성한 덤불을 뚫고 달린 후 우리는 차량 통행이 드문 옛 국도변에 도착했다. 나는 숨을 헐떡였고 가슴이 찔리는 듯 아팠다. 우리는 어두운 큰 보리수나무 뒤에 숨었다. 갑자기 멀리서 두 개의 매우 밝은 불빛이 젖은 도로를 비추었다. 희미한 사이렌 소리가 윙윙거리며 들려왔다. 소희가 재빨리 내 몸을 진흙탕 바닥에 납작하게 끌어당겨 내 머리를 덤불 아래로 눌렀다. 경찰 순찰차 한 대가 우리가 숨어 있는 곳을 천천히 지나갔다. 차 옆면에는 이 도시의 경찰 마크가 보였다. 내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분명 김 서장의 부하들일 것이다. 그는 내 흔적이 남지 않도록 도로를 안전하게 확보하기 위해 내일 아침까지 기다리지도 않았다. 그는 이미 오늘 밤부터 정기 순찰을 핑계로 저택 주변 지역을 샅샅이 뒤지기 위해 부하들을 동원하기 시작했다. 조금도 움직이지 마세요. 사모님. 소희가 내 귀에 바로 속삭였다. 그녀의 손이 내 어깨를 매우 강하게 눌렀다. 순찰차는 우리가 숨어있는 나무에서 불과 몇 미터 떨어진 곳에 멈췄다. 조수석 창문이 내려가고 누군가 고출력 손전등으로 길 건너편 덤불을 비춘 다음 우리 근처의 나무들 쪽으로 향하게 했다. 손전등 빛이 젖은 나뭇잎들을 훑었다. 어두운 우위와 진흙으로 덮인 우리 몸에서 불과 몇 대 떨어진 곳이었다. 나는 숨을 참아 폐가 터질 것 같을 때까지 눈을 꼭 감았다. 지옥 같았던 몇 초가 지난 후 차창이 다시 올라갔다. 순찰차는 다시 출발하여 천천히 길모퉁이 뒤로 사라졌다. 우리를 어둠과 쏟아지는 비 속에 남겨둔 채 소희는 길게 한숨을 쉬고 나를 일으켜 세웠다. 대중교통이나 택시를 이용할 수 없어요, 사모님. 그 모든 것은 김 서장에게 매우 쉽게 추적될 거예요. 우리는 외곽으로 가는 오솔길을 따라 걸어가야 해요. 제가 정말 안전한 곳을 하나 알아요. 김 서장과 민준 씨가 절대 사모님을 건드릴 수 없는 곳이에요. 어디로 가는 거죠, 소희 씨? 내가 얼굴에서 비와 진흙을 닦으며 물었다. 제 삼촌 댁으로요, 사모님. 그분은 이 상황을 뒤집는데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이 세상 유일한 분이에요. 소희가 쏟아지는 비 속에서 날카로운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다른 순찰차가 오기 전에 가요. 우리는 다시 차갑고 잔인한 밤을 뚫고 걸었다. 거친 아스팔트 위를 내딛는 내 발걸음마다 고통이 남았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다. 내 손은 우의 주머니 속의 은비녀 조각을 계속 단단히 쥐고 있었다. 그 작은 물건을 정의를 향해 나아갈 힘의 원천으로 삼았다. 빗속을 뚫고 걸어가는 여정은 2시간 이상이 걸렸다. 내 몸은 이미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입술은 파랗게 변했고 양쪽 발바닥은 피가 나는 상처로 가득했다. 우리는 내 저택이 있는 화려한 도심의 불빛과는 거리가 먼 조용한 도시 외곽의 좁은 길을 따라 걸었다. 마침내 소희는 마당이 약초로 가득하고 낡아 보이지만 매우 튼튼한 나무 울타리가 있는 소박한 집 앞에 멈춰섰다. 그 집의 현관등은 희미하게 켜져 있었다. 소희는 함부로 문을 두드리지 않았다. 그녀는 특정 리듬으로 빠른 3번의 노크, 잠시 멈춤, 그리고 느린 2번의 노크를 했다. 잠시 후 집 안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자물쇠가 열리고 열쇠가 돌아가는 소리가 선명하게 들렸다. 느티나무 문이 천천히 열리며 머리가 완전히 하얗게 센 노인의 모습이 나타났다. 그 남자는 소박한 면 셔츠를 입고 두꺼운 렌즈의 돋보기 안경을 쓰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주름으로 가득했지만 그의 자세는 여전히 매우 꼿꼿했고
그의 눈은 명석한 사상가의 날카로움을 발산했다. 소희야, 이렇게 늦은 시간에 여기서 뭐 하는 거냐? 비가 아주 많이 오는데. 노인이 흠뻑 젖은 채 서 있는 조카를 보고 놀란 어조로 말했다. 하지만 그의 시선은 곧바로 창백하고 진흙투성이 얼굴로 소희 뒤에 떨며 서 있는 나에게로 향했다. 노인의 눈이 두꺼운 안경 뒤에서 크게 뜨였다. 그의 얼굴은 순식간에 창백해졌다가 마치 하늘에서 기적이 내려온 것을 본 듯 엄청난 안도의 표정으로 변했다. 하느님 맙소사 강지유 사모님. 노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즉시 집문을 활짝 열었다. 들어오세요. 어서 안으로 들어오세요. 길에서 누가 보기 전에요. 소희가 내 손을 잡아 집 안으로 이끌었다. 거실은 매우 따뜻했고 블랙커피 향과 나무 책장에 가지런히 정리된 오래된 법률 서적 및 서류 더미의 향기로 가득했다. 노인은 즉시 문을 다시 잠그고 이중으로 된 창문 커튼을 단단히 치고는 서둘러 옷장에서 두꺼운 마른 수건을 꺼내왔다. 삼촌, 지유 사모님을 아세요? 소희가 삼촌에게서 수건을 받으며 매우 혼란스러운 얼굴로 물었다. 삼촌은 그냥 저더러 이 집에서 가사도우미로 일하라고만 하셨잖아요. 삼촌이 집주인을 개인적으로 안다고는 한 번도 말씀 안 하셨는데. 노인은 길게 한숨을 쉬고 죄책감과 감동이 뒤섞인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지유 사모님, 앉아서 몸 좀 말리세요. 두 분을 위해 따뜻한 생강차를 끓여오겠습니다. 나는 푹신한 천 소파에 앉아 마른 수건으로 떨리는 몸을 감쌌다. 소희는 내 옆에 앉아 여전히 삼촌에게 설명을 요구하는 눈빛을 보냈다. 몇 분이 지난 후 노인은 김이 모락모락 나는 생강차 2잔이 담긴 쟁반을 들고 돌아왔다. 그는 쟁반을 나무 테이블 위에 놓고 우리 맞은편 의자에 앉았다. 제 이름은 한태식입니다, 사모님. 그 남자가 설명을 시작하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포용력이 있었지만 단호함이 묻어났다. 저는 소희의 친삼촌입니다. 예전에는 독립탐정이자 법률 컨설턴트로 일했습니다. 그리고 사모님 아버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저는 그분의 가장 충성스러운 측근 중 한 명이었습니다. 나는 따뜻한 차를 마시려던 동작을 멈췄다. 내 눈은 한태식 씨를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제 아버지를 아셨다고요? 아는 것 이상입니다, 사모님. 한태식 씨가 서글픈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30년 전 제가 아직 가난한 젊은 탐정이었고 큰 사건에 휘말렸을 때 사모님 아버님은 저를 위해 변호사를 고용해 주시고 중병을 앓던 제 아내의 치료비를 대주신 유일한 분이셨습니다. 그분은 제 인생과 명예를 구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분께 평생 갚아도 다 갚지 못할 은혜를 입었습니다. 소희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삼촌을 바라보았다. 그래서 삼촌이 저더러 그 저택에 가사도우미로 취직하라고 강요하셨던 거군요. 왜 저한테는 사실대로 말씀 안 하셨어요? 한태식 씨가 소희에게 고개를 돌렸다. 네가 최대한 자연스럽게 행동하기를 바랐기 때문이다. 소희야, 만약 내가 감시하는 여성이 누구인지 알았다면 내 행동이 눈에 띄어 그녀의 남편이 너를 의심했을 수도 있어. 너는 경찰에서 해고당하고 절망과 우울에 빠져 있었지. 나는 내게 새로운 삶의 목표를 주고 동시에 이 가족에게 진 삼촌의 빚을 갚게 하려고 이 임무를 준 거야. 나는 아직 약간 떨리는 손으로 찻잔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왜 저를 감시하라고 소희 씨에게 시키신 거죠? 한태식 선생님. 민준 씨가 저에게 나쁜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걸 이미 알고 계셨나요? 한태식 씨의 얼굴이 매우 심각해졌다. 그는 몸을 앞으로 기울여 두 손을 테이블 위에서 깍지 꼈다. 저는 항상 사모님의 남편에 대해 매우 나쁜 예감이 들었습니다. 사모님. 몇 년 전 아버님께서 민준 씨를 저에게 처음 소개해 주셨을 때부터 저는 그 남자에게 무언가 잘못된 점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의 가족 배경은 거짓으로 가득했고 그는 항상 몰래 암흑가의 사람들과 어울렸습니다. 저는 아버님께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아버님은 사모님을 너무나 사랑하셨고 사모님의 행복을 망치고 싶지 않으셨습니다. 한태식 씨는 말을 잇기 전에 무겁게 숨을 들이쉬었다. 제 의심은 아버님께서 갑작스럽게 돌아가신 날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아버님은 매우 건강한 분이셨습니다. 정기적으로 건강 검진을 받으셨고요. 심장마비로 인한 그의 죽음은 저에게 매우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병원에서 부검 결과를 조사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서류는 이미 경찰에 의해 단단히 봉인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버님의 사망을 자연사로 종결시키고 사건을 덮은 책임자는 바로 김광철 서장이었습니다. 김 서장의 이름이 언급되자 소희는 주먹을 꽉 쥐어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변했다. 그녀의 턱은 분노를 참느라 단단해졌다. 김광철. 소희가 증오의 찬 목소리로 내뱉었다. 그 개자식. 그는 경찰에 있을 때 제 직속 상관이었어요. 제가 이 도시 최대의 자금 세탁 및 사채 조직 사건을 거의 파헤쳤을 때 그 조직의 우두머리는 최유라라는 여자였어요. 김광철이 저를 함정에 빠뜨렸어요. 그는 제 책상 서랍에 마약을 넣어놓고 제가 뇌물을 받았다고 누명을 씌웠어요. 저는 불명예 해고를 당하고 제 경력을 잃었으며 한태식 삼촌이 저를 그 문제에서 빼내주시지 않았다면 감옥에 갈 뻔했어요. 그동안 내 머릿속에 흩어져 있던 모든 퍼즐 조각들이 마침내 오늘 밤 완벽하게 맞춰졌다. 매우 끔찍하고 거대하며 조직적인 음모의 그림을 형성했다. 유라는 사채 조직의 우두머리였군요. 내가 나지막하지만 그 방에서 매우 선명하게 들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한태식 씨와 소희를 번갈아 쳐다보았다. 민준 씨는 분명 유라의 조직에 수백억 원의 도박빚이 있었을 거예요. 김 서장은 그 조직을 보호하고 법망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부패한 경찰이었고요. 한태식 씨가 안타까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이 매우 합리적인 결론입니다, 사모님. 그들은 그 빚을 갚고 재산을 나누기 위해 아버님의 유산을 빼앗으려고 공모한 것입니다. 갑자기 내 몸의 냉기가 완전히 사라졌다. 그동안 내 얼굴을 가득 채웠던 슬픔과 눈물이 흔적도 없이 증발했다. 나는 비닐 위에 주머니를 뒤져 아버지의 유품인 은비녀 조각을 꺼냈다. 나는 그 2개의 뾰족한 금속 조각을 한태식 씨 앞에 나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한태식 씨는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그 비녀 조각을 바라보았다. 그는 그 물건을 알아봤다. 그것은 그분께서 주신 마지막 생일 선물이군요. 한태식 씨가 중얼거렸다. 사모님 아버님은 정말 위대한 보호자셨습니다. 무덤 너머에서도 오늘 밤 사모님의 목숨을 구해주셨으니까요. 나는 매우 날카로운 시선으로 한태식 씨의 눈을 바라보았다. 차갑고 더 이상 약점을 보일 여지가 없는 눈빛이었다. 나는 더 이상 순진하고 어리광 부리며 가짜 사랑에 눈이 먼 지유가 아니었다. 오늘 밤 그 어두운 지하실에서 순종적인 민준의 아내는 살해당했다. 남은 것은 오직 자신의 영웅의 피에 대한 복수를 요구하는 딸뿐이었다. 그들은 단지 공모한 게 아니에요. 한태식 선생님, 내가 방 안의 공기를 얼어붙게 하는 어조로 말했다. 나는 몇 시간 전 아버지의 방에서 겪었던 일을 이야기했다. 오늘 밤 제가 기절한 척하고 있을 때 제 귀로 직접 민준 씨와 김 서장이 자신들의 범죄를 인정하는 것을 들었어요. 그들은 심장마비를 유발하는 약으로 아버지의 차를 독살했어요. 민준 씨가 아버지를 죽였고 이제 그들은 아버지의 생체인식 금고에서 제 유산 증서 원본과 함께 그 안에 있던 모든 금괴와 수억 원의 현금을 빼앗았어요. 소희는 깜짝 놀라 입을 막았다. 한편 한태식 씨는 얼어붙은 듯 말이 없었다. 노인의 얼굴은 엄청난 분노를 참느라 서서히 붉어졌다. 내일 아침 그들은 그 원본 서류를 자신들의 협력 법무사 사무실로 가져가 제 모든 자산의 소유권을 변경할 거예요. 내가 매우 차분하게 말을 이었다. 치명적인 차분함이었다. 나는 한태식 씨와 소희 쪽으로 몸을 기울였다. 한태식 선생님, 소희 씨.
저는 겁쟁이처럼 도망치거나 숨고 싶지 않아요. 그들이 경찰이나 사채 조직의 보호를 받든 말든 상관없어요. 저는 그들 모두를 뿌리째 뽑아버리고 싶어요. 그들이 감옥에서 썩게 만들고 싶어요. 오늘 밤 이 복수 계획을 세우는데 두 분께서 저를 도와주시겠어요? 한태식 씨는 안경을 벗고 피곤한 얼굴을 쓸어내렸다. 그가 다시 나를 바라보았을 때 그의 눈은 나와 같은 결의로 빛나고 있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저는 1년 내내 오늘을 기다려왔습니다, 사모님. 한태식 씨가 단호하게 대답했다. 우리는 그들을 파멸시킬 겁니다. 소희도 몸을 앞으로 기울여 테이블 위에 은비녀 조각을 바라본 다음 날카로운 옅은 미소로 나를 쳐다보았다. 제가 무엇을 해야 할지 말씀해 주세요, 사모님. 김광철과 이민준의 목을 사모님 앞에 가져오겠습니다. 그날 밤 도시를 적시는 폭풍우 속에서 우리 셋은 민준, 유라, 그리고 김광철이 나를 죽음에서 깨운 것을 후회하게 만들 반격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그들은 내게 무덤을 즐기라고 했다. 하지만 그들은 내가 그들이 영원히 머물게 될 훨씬 더 깊은 무덤을 파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밤이 깊어갈수록 한태식 선생님의 거실 공기는 더욱 차가워졌지만 내 몸속의 피는 오히려 타오르는 분노로 끓어올랐다. 나는 한태식 선생님이 흰 종이 위에 방금 그린 우리 집의 대략적인 평면도를 날카롭게 쳐다보았다. 우리 셋은 동이 트기 전에, 그리고 내 정의를 찾을 모든 기회를 파괴하기 전에 오늘 밤 반드시 실행해야 할 반격 계획을 짜기 위해 원을 그리고 앉았다. 민주는 지금 유산 증서 원본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태식 선생님이 펜 끝으로 종이를 두드리며 말했다. 공식적인 법의 관점에서 그 서류는 핵심 열쇠입니다. 하지만 그 서류는 법무사의 공증 없이는 현금화하거나 소유권을 조직의 계좌로 이전할 수 없습니다. 저는 유라의 사채 조직이 내일 아침 사무실이 열리자마자 모든 것을 합법화할 준비가 된 부패한 법무사를 이미 확보해 두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한태식 선생님. 지금 경찰서에 가도 김 서장이 분명 모든 보고서를 조작했을 거예요. 그는 거짓 혐의로 저를 즉시 체포하거나 심지어 제가 경찰서에 도착하기 전에 도로에서 저를 제거할 수도 있어요. 정확합니다, 사모님. 내 옆에 앉아있던 소희가 맞장구 쳤다. 전직 경찰이었던 그녀의 얼굴은 매우 집중적이고 전문적으로 보였다. 몇 시간 전에 내가 알던 과묵한 가사도우미의 모습과는 전혀 달랐다. 우리는 평범한 법적 절차를 사용해서 그들과 싸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도시의 법은 현재 김 서장에 의해 통제되고 있으니까요. 우리는 김 서장의 도시, 경찰 권력보다 훨씬 더 높은 권한을 가진 기관 앞에서 그들의 알리바이를 완전히 파괴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는 전혀 부인할 수 없는 물리적 증거가 필요합니다. 한태식 선생님이 내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을 이었다. 사모님, 아까 민준이 사모님께서 기절한 척하고 있을 때 사모님의 손가락을 금고 스캐너에 강제로 갖다 댔다고 하셨죠. 복도나 아버님 방 안에 감시 카메라가 있었나요? 그 질문에 내 눈이 크게 뜨였다. 나는 아주 중요한 것을 기억해냈다. 네, 아버지는 매우 조심스러운 분이셨어요. 2층 복도 모든 구석에 숨겨진 감시 카메라를 설치하셨고 책장 위에는 금고를 직접 비추는 작은 카메라도 하나 있었어요. 민주는 복도에 있는 카메라는 알았지만 아버지 방 안에 숨겨진 카메라는 전혀 몰랐어요. 아버지가 직접 비밀리에 설치하셨거든요. 그 모든 영상 녹화는 어디에 저장되나요, 사모님? 소희가 재빨리 물었다. 모두 작은 로컬 서버에 연결되어 있어요. 그 기계는 민준의 서재 바로 뒤 집의 왼쪽 별관에 있는 보안실 안에 숨겨져 있어요. 내가 어릴 때부터 외웠던 건물의 모든 세부사항을 기억해내려 애쓰며 대답했다. 한태식 선생님이 가볍게 책상을 쳤다. 바로 그거야. 그 감시 카메라 녹화가 우리의 핵심 열쇠야.
그 영상은 사모님이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강압에 의해 금고가 열렸다는 것을 매우 명확하게 증명할 거야. 법의 관점에서 강제로 생체 데이터를 취득한 것은 그 유산 증서 이전을 법적으로 무효화하고 처음부터 효력이 없게 만들 거야. 영상 녹화뿐만이 아니에요. 소희가 눈을 빛내며 덧붙였다. 만약 민준과 김 서장이 사모님 아버지를 심장마비 유발 독극물로 살해할 계획을 세웠다면 그들은 분명히 소통했을 거예요. 문자 메시지든 비밀 이메일이든 아니면 그 불법 약물 구매 거래든 민준의 개인 컴퓨터나 서재에 있는 비밀 휴대전화에 분명히 디지털 흔적이 남아있을 거예요. 나는 이 계획이 얼마나 위험한지 생각하며 잠시 침묵했다. 하지만 보안실과 민준의 서재는 1층에 있어요. 그 세 사람은 아직 거기 있을 텐데요. 누가 그 증거들을 가져오죠? 소희가 즉시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녀는 긴 머리를 매우 깔끔하고 단단한 롤빵 모양으로 묶었다. 제가 오늘 밤 저택으로 다시 가겠습니다, 사모님. 제가 그 감시 카메라 녹화 저장 하드웨어를 가져오고 민준의 컴퓨터에서 모든 데이터를 복사해 오겠습니다. 소희 씨, 그건 너무 위험해요. 내가 패닉에 빠져 따라 일어서며 외쳤다. 만약 그들에게 잡히면 김 서장은 그 자리에서 당신을 죽이는 것을 망설이지 않을 거예요. 그들은 냉혈한 살인자들이에요. 이 위험을 알고 있습니다, 사모님. 소희가 매우 차분한 어조로 대답했다. 무서울 정도로 차분한 목소리였다. 하지만 저는 김 서장이 제 인생을 망가뜨리기 전까지 경찰에서 훈련받은 최고의 수사관이었습니다. 저는 들키지 않고 잠입하는 방법을 알고 그들의 범죄 흔적을 정확히 어디서 찾아야 하는지 압니다. 이것은 단지 사모님의 재산을 구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파괴된 제 경력과 사모님 아버지의 정의를 위한 복수입니다. 한태식 선생님은 자랑스러움과 깊은 걱정이 뒤섞인 시선으로 조카를 바라보았다. 그는 방구석의 낡은 나무 옷장으로 다가가 그것을 열고 작은 검은색 배낭을 꺼냈다. 그 안에는 고속 데이터 복사 장치, 몇 개의 연결 케이블, 그리고 빛이 퍼지지 않는 작은 손전등이 들어있었다. 뒤뜰 근처의 지하 환기구 입구를 이용해라. 강지유 사모님이 내게 그 덮개 쇠가 녹슬기 시작해서 밖에서 쉽게 열 수 있다고 말해줬다. 한태식 선생님이 소희에게 가방을 건네며 지시했다. 나는 즉시 소희에게 더 상세한 방의 평면도를 설명해 주었다. 나는 감시 카메라 서버의 정확한 위치와 항상 민준의 어머니 생일을 사용하는 민준의 서재문 보안 코드를 알려주었다. 소희가 모든 것을 잘 기억했는지 확인한 후 소희는 검은색 가죽 재킷을 입고 여전히 세차게 내리는 비를 뚫고 나갈 준비를 했다. 소희 씨, 조심해요. 만약 상황이 너무 위험하다고 느끼면 즉시 그곳을 떠나요. 당신의 목숨이 어떤 서류보다 훨씬 더 소중해요. 내가 그녀의 두 손을 꼭 잡으며 당부했다. 제가 그들의 파멸의 증거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사모님, 약속합니다. 소희가 문을 열고 밤의 어둠 속으로 달려 사라지기 전에 말했다. 소희가 떠난 후 한태식 선생님의 거실은 매우 조용하고 긴장감이 감돌았다. 시간은 마치 매우 느리게 기어가는 것 같았다. 벽난로 위에 낡은 벽시계 바늘 소리가 내 가슴을 치는 망치 소리처럼 들렸다. 나는 소파에 앉아 쿠션을 꼭 껴안았다. 한편 한태식 선생님은 밀려오는 졸음을 쫓기 위해 블랙커피를 끓이느라 바빴다. 밖에서는 폭풍이 아직도 그치지 않았다. 양철 지붕을 때리는 빗방울 소리가 매우 요란하게 들렸다. 내 생각은 계속해서 저택으로 향했다. 소희는 성공적으로 들어갔을까? 민주는 취해서 잠들었을까? 아니면 오히려 그들이 집을 순찰하고 있을까? 이 시간이 아무 소식 없이 흘렀다. 나는 과도한 불안감에 속이 메스꺼워지기 시작했다. 한태식 선생님은 돌아가신 아버지의 선행에 대한 몇 가지 옛날 이야기를 해주며 나를 진정시키려 했지만 내 생각은 집중할 수 없었다. 집 앞 도로를 지나는 차량 소리가 들릴 때마다 내 심장은 패는 듯했다. 우리 문을 부수러 온 경찰차일까봐 두려웠다.
갑자기 한태식 선생님이 사용하는 일회용 휴대전화가 테이블 위에서 조용히 진동했다. 소희의 비밀번호로부터 짧은 문자 메시지가 도착했다. CCTV 서버 확보, 서재 컴퓨터 데이터 복사 중. 나는 긴 숨을 내쉬고 소파 등받이에 힘없이 기댔다. 감사합니다, 하느님. 그녀는 성공적으로 들어가 녹화물을 손에 넣었다. 이제 그녀는 데이터 복사를 마치고 그 지옥에서 나오기만 하면 된다. 하지만 10분 후 두 번째 메시지가 매우 빠르게 도착했다. 글자는 극심한 공황 상태를 나타내듯 어지럽게 타이핑되어 있었다. 그들 된 사모님 남편 서재로 내려옴. 커튼 뒤에 숨음. 내 얼굴에서 순식간에 핏기가 가셨다. 나는 두려움에 찬 눈으로 한태식 선생님을 쳐다보았다. 한태식 선생님이 떨리는 손으로 그 휴대전화를 잡았다. 우리는 감히 그 메시지에 답장하지 못했다. 소희의 휴대전화 알림 소리가 울리거나 화면 불빛이 민준에게 보일까봐 두려웠다. 내 상상 속에서 나는 넓은 민준의 서재를 매우 선명하게 볼 수 있었다. 뒷뜰을 향한 거대한 유리창을 덮고 있는 어두운 색의 두꺼운 벨벳 커튼. 소희는 분명 그 커튼 뒤에 조각상처럼 서서 숨을 참으며 민준이 방 안을 걸어 다니는 동안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만약 민준이 주등을 켜면 소희의 그림자가 밖에서 보일 것이다. 만약 민준이 자기 책상에 앉아 컴퓨터에 꽂힌 낯선 장치를 본다면 소희는 현장에서 잡힐 것이다. 우리는 고통스러운 침묵 속에서 기다렸다. 15분이 아무 소식 없이 흘렀다. 소희는 이미 잡혔을까? 김 서장이 지금 그녀를 신문하고 있을까? 내 머릿속은 최악의 시나리오로 가득 찼다. 나는 그 행동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상관없이 거의 일어나서 그곳으로 달려갈 뻔했다. 그때 한태식 선생님의 휴대전화가 다시 조용히 진동했다. 성공적으로 빠져나옴. 사모님 아버지 독살 증거 내 손에 있음. 돌아가는 중. 내 눈물이 순식간에 쏟아졌다. 나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안도의 눈물을 흘렸다. 소희는 해냈다. 그녀는 내 남편의 죽음의 소나기에서 성공적으로 탈출했고 내일 아침 법정에서 그들의 목을 자를 무기를 가져왔다. 새벽 5시가 가까워지자 동쪽 수평선의 하늘은 아직도 먹구름에 덮여 매우 어두웠다. 이슬비가 여전히 내려 뼈를 내는 한기를 남겼다. 한태식 선생님의 집문이 빠른 암호 리듬으로 두드려졌다. 문이 열리자마자 소희가 흠뻑 젖은 몸으로 안으로 들어섰다. 숨을 헐떡였지만 그녀의 눈은 엄청난 승리의 기운을 발산하며 밝게 빛나고 있었다. 소희는 검은 배낭을 거실 테이블 위로 던졌다. 전부 다 가져왔어요, 사모님. 전부 다요. 한태식 선생님이 즉시 그 가방을 열고 은색 외장 하드 드라이브와 작은 크기의 데이터 저장 메모리를 꺼냈다. 한태식 선생님은 방구석에 있던 자신의 낡은 노트북 컴퓨터를 켜고 매우 빠른 손놀림으로 케이블들을 연결한 다음 소희가 성공적으로 복사해온 데이터를 처리하기 시작했다. 제가 민준의 컴퓨터에서 데이터를 복사하고 있을 때 그 개자식이 갑자기 깨서 시가를 찾으러 서재로 들어왔어요. 소희가 수건으로 머리를 말리며 이야기를 시작했다. 저는 프로세스가 100%에 도달하기 전에 데이터 복사 장치를 뽑고 창문 커튼 뒤에 숨어야 했어요. 그가 제가 숨어 있는 곳에서 불과 두 고거리에 서 있을 때 제 심장이 터지는 줄 알았어요. 다행히 그는 심하게 취해 있어서 아직 희미하게 켜져 있던 컴퓨터 화면을 알아채지 못했어요. 나는 계속 들으면서 소희에게 따뜻한 물 한 잔을 건넸다. 그럼 아버지의 독살 증거는 어떻게 찾았어요? 소희가 비스듬히 미소 지었다. 컴퓨터 안에서는 찾지 못했어요. 사모님. 커튼 뒤에 숨어 있는 동안 제 눈에 방구석 사이드 테이블에 약간 열린 작은 서랍이 보였어요. 민준이 방을 나가 위층으로 다시 돌아간 후에 제가 그 서랍을 확인했고 뭘 찾았는지 아세요?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오래된 휴대전화 한 대요. 하지만 그 안에는 1년 전 민준과 김 서장 사이에 오간 문자 메시지 기록이 아직 저장되어 있었어요. 한태식 선생님이 컴퓨터 화면을 우리 쪽으로 돌렸다.
내 아버지 방의 감시 카메라 녹화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다. 화면은 흑백으로 매우 선명한 장면을 보여주었다. 나는 쥐어짜는 듯한 마음으로 그 화면을 바라보았다. 민준이 늘어진 내 몸을 안아들고 바닥에 내동댕이 치고 내 검지를 강제로 잡아당겨 강철 금고의 생체 인식 스캐너에 갖다 대는 모습이 보였다. 그 녹화는 내가 의식이 없는 동안 민준이 내게 가한 강압과 폭력에 대한 반박할 수 없는 물리적 증거였다. 이것만으로도 법정에서 유산증서 공증을 무효화하기에 충분하고도 남습니다. 사모님, 한태식 선생님이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리고 한태식 선생님은 소희가 찾은 오래된 휴대전화에서 찍은 몇 개의 화면 캡처를 열었다. 그것은 민준의 번호와 김 서장의 개인 번호 사이의 문자 메시지 대화였다. 메시지의 날짜는 아버지의 사망 일주일 전을 가리키고 있었다. 김 서장, 약은 유라에게 전달했어. 그 약은 무색무취야. 그의 밤차에 섞어. 민준, 실행했어. 의사가 시신을 검사할 때 이게 검출되지 않을 거라고 확신해. 김광철, 확실해. 그 약은 이 시간 안에 자연스러운 신부전을 유발할 거야. 내가 내일 아침 병원에서 그의 사망 진단서를 처리해서 추가 부검이 없도록 할게. 그의 재산이 우리 빚을 갚기 위해 빨리 내 손에 들어오도록 확실히 해둬. 그 사악한 대화 증거를 읽자. 내 온몸이 엄청난 분노를 참느라 떨렸다. 내 남편은 아버지의 살인을 매우 세밀하게 계획했다. 아버지가 그에게 베푼 모든 신뢰와 애정을 배신했다. 내 마음속 고통은 완전히 순수한 증오로 변이했다. 나는 한태식 선생님과 소희를 날카롭게 쳐다보았다. 곧 해가 뜰 거예요. 내가 매우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민주는 분명히 제가 질식사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곧 지하실로 내려올 거예요. 그가 그 창고가 비어있는 것을 보면 그는 매우 당황할 거예요. 우리는 그들이 그 원본 서류를 가지고 한 곳에 모이도록 덫을 놓아야 해요. 소희가 동의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유라는 분명히 민준에게 오늘 아침 즉시 그 유산 증서를 법무사 사무실로 가져가라고 압박할 거예요. 사모님께서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요. 그들의 협력 법무사는 분명히 그들 편일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들이 혼란스럽고 비이성적인 상태로 그곳에 가도록 할 수 있을까요? 나는 옅게 미소 지었다. 전혀 온기가 느껴지지 않는 미소였다. 나는 한태식 선생님의 노트북 컴퓨터를 넘겨받았다. 나는 웹 브라우저를 열고 내 저택의 스마트 홈 제어 시스템에 로그인했다. 우리가 결혼했을 때 아버지는 그 저택의 최첨단 스마트 홈 시스템을 설치해 주셨다. 민주는 기술에 매우 서툴고 배우기 귀찮아해서 내가 항상 가지고 있던 주 비밀번호를 한 번도 바꾸지 않았다. 우리는 먼저 그들의 정신을 무너뜨릴 거예요. 패닉에 빠진 사람은 실수를 저지르기 매우 쉽죠. 내가 원격 제어 시스템에 몇 줄의 명령을 입력하며 말했다. 정확히 아침 6시 나는 실행 버튼을 눌렀다. 컴퓨터 화면을 통해 나는 내 저택의 장치 상태가 활성화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나는 민준과 유라가 있는 주 침실과 2층 모든 복도에 있는 모든 숨겨진 스피커 시스템을 켰다. 나는 돌아가신 아버지가 가장 좋아하시던 옛날 트로트 곡을 최대 볼륨으로 틀었다. 아버지가 매주 일요일 아침마다 틀던 그 노래가 이제 저택 곳곳에 귀를 찢을 듯이 울려 퍼졌다. 나는 또한 비상 보안 시스템을 활성화하여 주 침실 문을 밖에서 3분 동안 자동으로 잠가 민준과 유라를 그 시끄러운 방 안에 가두었다. 방의 조명들을 매우 빠른 리듬으로 켜고 끄기를 반복하여 매우 방해되는 번개 효과를 만들어냈다. 그들은 지금 혼란 속에서 소리 지르고 있을 거예요. 소희가 내 원격 명령이 완벽하게 실행되었음을 보여주는 컴퓨터 화면을 보며 작게 웃었다. 3분 후 나는 그들의 방문 잠금을 풀었다. 소희는 잠입했을 때 민준의 책상 근처에 매우 작은 도청 장치를 설치해 두었다. 한태식 선생님의 컴퓨터 스피커를 통해 우리는 민준이 매우 서두르며 계단을 뛰어내려오는 발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그의 숨소리가 거칠었다.
그는 지하실 접근 문으로 달려갔다. 철문 경첩이 강제로 당겨지는 소리가 들렸다. 잠시 정적이 흐른 후 민준의 입에서 좌절에 찬 외침과 거친 욕설이 들려왔다. 안 돼, 말도 안 돼. 자물쇠가 부서졌어. 그 여자가 도망쳤어. 민준의 목소리가 도청 장치에서 울려 퍼졌다. 물건이 내동댕이 쳐지는 소리가 뒤따랐다. 유라가 서두른 걸음으로 따라 내려왔다. 도망쳤다니 무슨 소리야? 어떻게 그 강철방에서 도망칠 수 있어? 유라가 매우 높은 톤의 패닉에 찬 목소리로 쏘아붙였다. 민준, 만약 그 여자가 아직 살아있다면 그녀는 지금 당장 경찰서로 갈 거야. 우리 계획은 전부 다 망가질 거야. 김 서장이 이 도시의 경찰을 통제하고 있어. 그녀는 누구에게도 신고할 수 없어. 이성을 잃기 시작한 민준이 대꾸했다. 그 여자는 수도에 인맥이 많은 유일한 상속인이야. 멍청아. 만약 그녀가 다른 도시에서 변호사를 고용하면 우리 모두 끝장이야. 유라가 날카로운 목소리로 비명을 질렀다. 지금 당장 김 서장에게 전화해. 우리에게 시간이 없어. 유산 증서 서류랑 캐리어에 있는 현금 가져와. 우리 오늘 아침 당장 한 법무사 사무실로 가서 지유가 법적으로 상속권을 맡기 전에 그 법무사를 강제로 서명하게 만들어야 해. 그들의 당황한 대화를 듣고 한태식 선생님이 활짝 웃었다. 내 심리적 함정 계획은 완벽하게 성공했다. 그들은 이제 서두르며 두려움에 사로잡혀 움직이고 있었다. 정확히 우리가 바랐던 대로였다. 한태식 선생님은 그리고 자신의 낡은 책장으로 가서 개조된 경찰 주파수 무선 송신기 장치를 꺼냈다. 전직 탐정으로서 그는 도시 경찰의 개인 통신 채널을 도청하고 침입하는 방법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 그는 그 무선기 손잡이를 돌려 김 서장과 그의 특별 순찰팀이 평소에 사용하는 특별 채널 주파수를 찾았다. 이제 제가 그들 모두를 한 지점에 모이도록 약간의 자극을 줄 차례입니다. 한태식 선생님이 무선 마이크를 잡으며 말했다. 그는 헛기침을 하고 목소리를 매우 무겁고 공식적으로 바꾸었다. 경찰 신고 교환원 목소리를 흉내내며 한태식 선생님은 통화 버튼을 눌렀다. 김광철 서장 지휘하의 모든 특수부대에 알린다. 교통과에서 긴급 정보가 방금 들어왔다. 강지유 사모님 이름의 여성 표적이 아직 살아있는 것으로 확인됨. 반복한다. 표적이 살아있는 것으로 확인됨. 표적은 택시를 타고 도심의 한 법무사 사무실로 직접 향하고 있는 것으로 목격됨. 자신의 유산 증서 상태를 법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강력히 추정됨. 즉시 현장으로 출동하여 저지하기 바란다. 한태식 선생님은 마이크 버튼을 놓고 무선기를 껐다. 미끼는 널리 뿌려졌다. 민준, 유라, 그리고 김 서장은 분명히 그 무선 메시지를 들었을 것이다. 그들은 내가 그 서류를 무효화하려고 혼자서 법무사 사무실에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들은 내가 무언가에 서명하기 전에 영원히 나를 침묵시키려는 의도로 그곳에 올 것이다. 나는 이제 테이블 위에 놓인 아버지의 은비녀 조각을 바라보았다. 그 금속은 약간 구부러져 보였지만 어둠 속에서 내 목숨을 구해주었다. 나는 그것을 집어 다시 주머니에 넣었다. 때가 됐어요. 내가 꼿꼿이 서며 말했다. 나는 그 무엇으로도 흔들 수 없는 확신을 가지고 한태식 선생님과 소희를 바라보았다. 저 법무사 사무실에서 내 남편의 도착을 환영해 줍시다. 오늘 우리는 아버지의 정의가 그들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방식으로 집행되도록 할 겁니다. 그날 아침, 도시의 하늘은 아직도 어젯밤 폭풍의 여파로 짙은 안개에 덮여 있었다. 하지만 한태식 선생님이 운전하는 차에서 내렸을 때 공기는 훨씬 더 상쾌하게 느껴졌다. 우리는 도시의 주요 도로 중 하나에 위치한 식민지 시대풍 건물 앞에 도착했다. 건물 앞의 최세의 명패에는 한 법무사 사무소라고 적혀 있었다. 이 건물은 돌아가신 아버지가 수년 동안 다양한 회사의 법률 서류를 처리하기 위해 신뢰했던 곳이었다.
결국 한 법무사가 배신하고 유라의 사채 조직의 검은 돈과 손을 잡기로 선택하기 전까지는 한태식 선생님은 우리를 아무런 준비 없이 이곳으로 데려오지 않았다. 오는 내내 그는 매우 청렴하고 높은 청렴성을 가진 그의 오랜 인맥에게 연락하기 위해 특별 위성 전화를 사용했다. 그 인맥은 수도의 대한민국 경찰청 본청에서 감찰부를 이끄는 투스타 장군이었다. 그 장군은 수십 년 전 그들이 함께 법학을 공부할 때 한태식 선생님의 후배였다. 김광철이라는 지역 간부가 살인 및 자금 세탁 조직의 보호막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수도의 특수팀이 그날 밤 즉시 헬리콥터로 파견되었고 지금은 이 법무사 사무실 안에서 대기하고 있었다. 우리는 아직 조용한 그 사무실 안으로 들어섰다. 대기실에서 나는 한 법무사가 창백한 얼굴로 구석에서 떨며 앉아있는 것을 보았다. 그는 사복 차림의 2명의 경찰관에 의해 삼엄하게 감시받고 있었다. 오늘 아침 우리 가족 자산을 도둑질하는 것을 합법화하려던 그의 더러운 계획은 해가 완전히 뜨기도 전에 좌절되었다. 그는 이미 수사팀의 민준과 유라가 유산 증서에 기재된 모든 자산의 명의를 변경하기 위해 오늘 아침 긴급 회의를 예정했다는 사실을 전부 자백했다. 나는 대기실을 지나 매우 넓은 주 회의실로 들어갔다. 이 방은 매우 긴 마호가니 테이블, 팔걸이가 높은 가죽 의자, 그리고 모든 벽을 덮고 있는 책장으로 장식되어 있었다. 실내 냉방 공기는 매우 차가웠지만 내 마음은 훨씬 더 차가웠다. 나는 이중 유리로 된 주 출입구를 정면으로 마주보는 테이블 끝에 의자를 당겨 앉았다. 그리고 꼿꼿한 자세로 앉았다. 나는 더러워진 이브닝 드레스를 정리하고 어깨를 덮기 위해 한태식 선생님의 두꺼운 재킷을 입었다. 한태식 선생님은 차분한 얼굴로 내 오른쪽에 섰다. 한편 소희는 완전한 경계태세로 내 왼쪽에 섰다. 직원실과 기록실로 연결된 2개의 비밀문 뒤에는 수십 명의 감찰부 팀원과 중앙금융범죄수사관들이 완전 무장한 채 준비하고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존재감을 완벽하게 숨겼다. 이 방은 이제 출구가 없는 치명적인 함정으로 변했다. 시간은 아침 7시를 가리켰다. 사무실 앞마당에서 급정거하는 자동차 타이어 소리가 정적을 깼다. 나는 숨을 참았다. 차문이 3개 닫히는 소리가 뒤따랐고 테라스 계단을 서둘러 뛰어 올라오는 발소리가 들렸다. 문 열라고. 당장. 밖에서 김 서장의 외침 소리가 들렸다. 그의 목소리는 법이 자신의 발 아래 있다고 느끼는 지배자의 오만함으로 가득했다. 사무실 정문이 거칠게 열렸다. 내가 앉은 곳에서 나는 3사람의 그림자가 대기실을 빠르게 가로지르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미 확보된 한 법무사는 그들의 눈에 띄지 않았다. 민준이 앞장섰다. 그의 얼굴은 매우 초췌해 보였다. 그의 눈은 잠 부족과 어젯밤의 알코올 효과로 붉었고 숨이 가빴다. 그의 손에는 금괴, 수억 원의 현금, 그리고 내 유산 증서가 담긴 큰 캐리어를 단단히 쥐고 있었다. 유라는 숨길 수 없는 공황 상태의 얼굴로 그의 뒤를 따랐다. 한편 김 서장은 권총집에서 이미 꺼낸 권총을 들고 맨 뒤를 걸으며 그들의 길을 막는 누구든 즉시 쏴 죽일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들 셋은 주 회의실 문을 박차고 들어왔다. 민준이 얼굴을 들었다. 위협을 외치거나 책상 밑에 겁에 질려 숨어 있거나 법무사의 보호를 구걸하고 있을 거라 생각한 내 행방을 찾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의 발걸음은 즉시 갑자기 멈췄다. 민준의 입이 살짝 벌어졌다. 그의 눈은 마치 무덤에서 되살아난 유령을 본 듯 크게 뜨였다. 유라는 민준의 등에 부딪혀 함께 얼어붙었다. 김 서장은 걸음을 멈추고 즉시 총을 들어 내 가슴을 똑바로 겨누었다. 그리고 그가 나를 추적했을 때 그는 내가 그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내가 그 방의 정적을 깨며 매우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내 목소리는 전혀 떨리지 않았다. 눈물도 두려움도 없었다. 오직 그동안 내 안에서 잠자고 있던 절대적인 권위만이 있었다.
민주는 힘겹게 침을 삼켰다. 그는 남은 오만함을 찾아보려 했었다. 지유, 너 어떻게 그 지하실에서 나올 수 있었지? 여기서 뭘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응? 혼자서 우리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해? 유라가 한 걸음 앞으로 나와 깊은 증오심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넌 정말 고집센 여자구나. 그냥 조용히 거기서 죽었어야지. 김 서장, 더 이상 시간 낭비하지 마. 이 여자 지금 당장 처리해. 그리고 저 법무사놈 강제로 서류에 서명하게 만들자. 유라가 날카로운 목소리로 명령했다. 김 서장은 냉소적으로 미소 지으며 딸깍하는 소리와 함께 총을 장전했다. 그는 가슴을 펴고 앞으로 나아갔다. 상대를 잘못 골랐어, 강지유 사모. 늑다리 변호사랑 내가 해고한 하급 전직 경찰 나부랭이를 데려온다고 이 도시에서 내 목숨을 구할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바로 법이야. 집에서 도망친 미친 아내의 이야기를 믿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어. 나는 김 서장의 총구에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나는 시선을 살짝 민준에게로 옮겼다. 당신이 아버지를 죽였어, 민준. 매일 내 앞에서 미소 짓고 내가 울 때 나를 안아줬지. 그러면서 당신 손에는 아직 아버지의 피가 묻어 있었어. 저 캐리어 안에 든 재산이 당신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거라고 생각해? 민준이 어색하게 웃었다. 그의 웃음은 공황 상태를 감추기 위해 매우 억지스러워 보였다. 물론 그 재산은 행복을 가져다 줄 거야. 내 아버지는 나를 너무 믿었던 멍청한 늙은이였고 너도 그만큼 멍청해. 이제 그만 떠들고 내 아버지 따라 지옥 갈 준비나 해. 나는 의자에 등을 기댄 채 그들 셋을 마치 역겨운 벌레 보듯 쳐다보았다. 한태식 선생님, 이 방에서 누가 진짜 법을 쥐고 있는지 이들이 몹시 보고 싶어 하는 것 같군요. 한태식 선생님이 옅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오른손을 공중으로 들어올려 손가락을 한 번 튕겼다. 순식간에 그 방의 분위기는 범죄자들에게 혼돈으로 변했다. 기록실과 직원실 문이 안에서 동시에 박차고 열렸다. 방탄조끼와 장총으로 완전 무장한 검은 제복의 경찰관 수십 명이 민준, 유라, 그리고 김 서장을 사방에서 포위하며 쏟아져 들어왔다. 레이저 조준기의 붉은 빛이 그들 셋의 가슴과 이마에 달라붙었다. 총 내려놔. 지금 당장 바닥에 총 내려놔. 이건 경찰청 본청 감찰부의 직접 명령이다. 부대 지휘관이 방의 유리창이 살짝 떨릴 정도로 우렁찬 목소리로 외쳤다. 경찰청 본청이라는 말을 듣자 김 서장의 얼굴에서 순식간에 모든 핏기가 사라졌다. 시체처럼 창백해졌다. 그의 손에 들린 권총이 심하게 떨렸다. 그는 이 도시에서의 자신의 계급과 권력이 뇌물이 통하지 않는 중앙의 특수팀 앞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매우 잘 알고 있었다. 힘없이 김 서장은 총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두 손을 공중으로 높이 들었다. 민주는 큰 캐리어를 손에서 놓쳤다. 캐리어는 바닥에 부딪혀 지퍼가 열리며 금괴 몇 개와 현금 다발이 내 유산 증서가 담긴 서류철과 함께 붉은 카펫 위로 쏟아졌다. 민준의 다리에 힘이 풀려 그는 내 앞에 무릎을 꿇었다. 유라는 자신의 조직이 끝장났음을 깨닫고 히스테리하게 울기 시작했다. 소희가 내 옆에서 앞으로 나섰다. 그녀는 재킷 주머니에서 은색 외장 하드 드라이브를 꺼내 마호가니 테이블 위로 던져 딱딱한 소리를 냈다. 뒤이어 그녀가 서랍에서 찾은 민준의 낡은 휴대전화가 따라왔다. 이 장치 안에는 당신들이 강지유 사모님에게 가한 폭력과 생체 데이터 강제 취득 행위를 매우 명확하게 보여주는 감시 카메라 녹화가 들어 있습니다. 또한 민준, 유라, 그리고 김 서장 사이에 자금 세탁 계좌, 이체 거래 데이터 전부도 들어 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소희가 깊은 증오심으로 그 낡은 휴대전화를 가리켰다. 저 휴대전화 안에는 강지유 사모님의 아버님을 독극물로 계획 살해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문자 메시지가 들어 있습니다. 민주는 숨을 헐떡이며 그 물건들을 쳐다보았다. 그는 자신을 변호할 말을 찾으려 했지만 목소리가 목에 걸렸다.
그는 내 눈을 쳐다보려 했고 한때 자신을 매우 숭배했던 여자에게서 동정을 구하려 했다. 지유야, 제발. 나 좀 도와줘. 나는 그들에게 강요당했어. 그가 매우 비참하게 중얼거렸다. 나는 의자에서 일어나 천천히 테이블로 다가갔다. 나는 두꺼운 재킷을 뒤져 돌아가신 아버지의 고풍스러운 은비녀 조각 2개를 꺼냈다. 매우 느리고 강조하는 동작으로 나는 그 2개의 금속 조각을 무릎 꿇고 있는 민준의 얼굴 바로 앞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내 지문은 내가 눈을 감고 무력했을 때 당신이 강제로 가져갈 수 있었겠지, 민준. 내가 위험이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아버지께서는 이 작은 물건을 통해 내가 항상 다시 눈을 뜨고 당신을 파멸시킬 힘을 가질 것임을 확인시켜 주셨어. 저 캐리어 안의 재산 중 단 하나도 당신 것이 아니야. 전부 내 것이야. 나는 부대 지휘관을 쳐다보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저들을 모두 내 앞에서 치워주세요. 저들의 배신 냄새가 이 방을 더럽게 만드네요. 순식간에 경찰관들이 앞으로 움직였다. 그들은 김 서장의 몸을 바닥에 내동댕이 치고 그의 손을 매우 거칠게 수갑으로 채우고 그의 제복에서 경찰 배지를 뜯어냈다. 민주는 등 뒤로 수갑이 채워진 채 끌려 일어섰다. 한편 유라는 저항하지 못하도록 하이힐이 부러뜨려질 때 계속 히스테리하게 비명을 질렀다. 그들은 매우 비천한 쓰레기처럼 그 방에서 끌려 나갔다. 나와 소희, 그리고 한태식 선생님을 이제 다시 평온해진 방 안에 남겨둔 채 정의는 마침내 집행되기 시작했다. 민준, 유라, 그리고 김 서장을 심판하는 재판은 이 나라에서 언론의 가장 큰 주목을 받은 가장 큰 범죄 사건 중 하나가 되었다. 재판은 6개월 동안 계속되었고 매우 지치고 감정적으로 소모적이었다. 하지만 재판정에서 그 살인자들의 얼굴을 볼 때마다 지칠 때면 나는 항상 아버지의 메시지를 기억하고 주머니 속에 은비녀 조각을 꽉 쥐었다. 항상 맨 앞줄 좌석에서 나를 지지해준 소희와 한태식 선생님의 존재는 값을 매길 수 없는 힘이 되었다. 재판정 안에서 가해자들이 가졌던 오만함은 흔적도 없이 산산조각 났다. 유라의 조직이 고용한 비싼 변호사들은 매우 정확한 디지털 증거 앞에서 꼼짝도 하지 못했다. 재판정의 거대한 프로젝터 화면에 재생된 감시 카메라 녹화는 민준이 얼마나 잔인하게 내 몸을 끌고 내 손가락으로 금고를 강제로 열었는지를 매우 생생하게 보여주었다. 하지만 재판의 정점은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 팀이 민준과 김 서장 사이에 문자 메시지 내용을 낭독했을 때였다. 신장마비 유발 독극물에 대해 논의하는 그 메시지는 모든 재판 방청객들을 경악하게 했고 나는 비통한 울음을 참을 수 없었다. 항상 따뜻하게 미소 짓고 많은 사람을 도왔던 내 아버지가 자신의 집안에서 매우 비겁한 방식으로 살해당했다. 중앙수사팀은 또한 유라가 통제하던 사체 조직 전체를 와해시키는 데 성공했다. 그날 밤 소희가 복사한 계좌 이체 데이터를 바탕으로 당국은 여러 비밀 장소에서 대대적인 급습을 벌였다. 그들은 수십 개의 불법 계좌를 동결하고 자금 세탁으로 얻은 수십 개의 고급 부동산 자산을 압수했으며 다른 조직원들을 체포했다. 유라는 모든 권력을 잃었고 그녀의 재산은 피해자들의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국가에 의해 몰수되었으며 그녀는 최고 보안 등급의 여자 교도소에 수감되었다. 마침내 선고일이 다가왔다. 재판정은 이 잔인한 연극의 끝을 보고 싶어하는 기자들과 시민들로 가득 찼다. 재판장은 의사봉을 매우 세게 내리쳐 정의를 찾기 위한 긴 여정의 끝을 알리는 울림을 만들었다. 재판장은 민준이 내 아버지에 대한 계획살인, 가정폭력, 자산절도, 그리고 감금을 통한 나에 대한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 유죄임을 법적으로 명백하게 선언했다. 한때 거짓 약속으로 내 나날을 채웠던 그 남자는 재판장이 가석방 가능성 없는 종신형을 선고하자 흐느끼며 용서를 빌었다. 그는 남은 숨을
나를 묻으려 했던 지하실보다 훨씬 더 나쁜 차가운 독방 안에서 보내게 될 것이다. 더 무거운 형벌은 김 서장에게 내려졌다. 재판장은 사회를 보호하겠다는 맹세를 배신한 법, 집행관으로서의 김 서장의 행동, 오히려 살인의 주모자이자 범죄 조직의 보호자가 된 것은 국가에 대한 배신이라고 선언했다.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재판부는 그 전직 경찰 간부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한때 항상 가슴을 펴고 다니던 김 서장은 이제 매우 쇠약해 보였다. 그는 다리에 힘이 풀려 경찰관들에게 끌려 재판정을 나가야 했다. 재판이 끝난 후 나는 매우 가벼운 발걸음으로 법원 건물을 나섰다. 그동안 내 가슴을 짓누르던 무거운 짐이 마침내 완전히 거쳤다. 건물 밖 공기는 매우 맑았고 태양은 내 인생의 새로운 장을 맞이하며 밝게 빛나고 있었다. 재판이 끝난 지 한 달 후 나는 다시 아버지의 유산인 저택으로 발을 들였다. 이 거대한 집은 더 이상 무섭거나 나쁜 기억으로 가득 찬 곳이 아니었다. 나는 모든 것을 바꾸었다. 내 모든 재산에 대한 통제권을 되찾은 후 내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도시에서 가장 큰 건설팀을 부르는 것이었다. 나는 그들에게 강철문을 완전히 철거하고 그 어두운 지하실 건물 전체를 파괴하라고 명령했다. 콘크리트 벽은 허물어졌고 시멘트 바닥은 파헤쳐졌으며 공간은 확장되었다. 나는 그것을 투명한 두꺼운 유리벽으로 교체하고 한때 내게 지옥이었던 모든 구석에 햇빛이 비치게 했다. 그 지하실의 잔해 위에 나는 수호의 빛 재단이라고 이름 붙인 사회복지재단을 설립했다. 이 재단은 가정폭력, 사기, 그리고 법적 불의의 희생자가 된 여성들을 위한 무료 법률 지원 기관 및 비밀 보호소가 되기 위해 전적으로 헌신했다. 나는 한때 민준이 훔쳤던 현금의 대부분을 이 재단의 운영 자금을 대는 데 사용했다. 나는 이 도시의 어떤 여성도 내가 겪었던 것처럼 어둠 속에 홀로 갇혀 있다고 느끼지 않도록 하고 싶었다. 소희는 경찰로서의 계급과 직위를 회복시켜 주겠다는 경찰청 본청의 제안을 매우 정중하게 거절했다. 그녀는 내 곁에 남기로 선택했다. 더 이상 가사도우미가 아니라 내 진정한 친구이자 이 재단의 최고 보안 책임자로서 그녀의 뛰어난 경험으로 소희는 우리 집의 보호를 요청하는 모든 희생자를 보호하기 위해 강인한 여성들로 구성된 특별 보안팀을 훈련시켰다. 한편 한태식 선생님은 이 재단의 법률 고문위원회 회장이 되어 노년을 약하고 억압받는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법률 지원을 제공하며 보내기로 동의했다. 그날 오후 나는 천천히 돌아가신 아버지의 방으로 향했다. 이 방은 내가 깨끗이 청소하고 원래 상태로 복원했다. 백단향과 영혼을 안정시키는 오래된 책들의 향기로 가득했다. 논 풍경, 그림 뒤의 비밀 금고는 내가 영원히 닫아버렸다. 나는 아버지가 밤에 서류를 읽으며 자주 시간을 보내시던 튼튼한 느티나무로 만들어진 아버지의 책상으로 다가갔다. 그 책상 위에는 이제 짙은 남색 벨벳 천을 깐 깨지지 않는 크리스털 유리로 만들어진 전시 상자가 서 있었다. 그 유리 상자 안에는 수는 강철로 만들어진 2개의 고풍스러운 비녀 조각이 놓여 있었다. 나는 손가락 끝으로 그 크리스털 유리 표면을 만졌다. 내 눈물은 더 이상 슬픔 때문에 흐르지 않았고 매우 깊은 감사함 때문에 흘렀다. 이 금속 조각은 단지 그 폭풍 우 치던 밤에 강철 자물쇠를 연 도구가 아니었다. 이 물건은 시공간을 초월한 아버지의 사랑의 영원한 상징이었다. 아버지는 내게 약점도 우리가 일어설 용기만 있다면 가장 치명적인 무기로 변할 수 있다고 가르쳐 주셨다. 나는 한때 내가 사랑했던 남자의 배신에 의해 산채로 묻혔고 탐욕스러운 사람들에게 짓밟혔으며 희망 없이 버려졌다. 하지만 그들은 한 여성이 자신의 내면에 있는 진정한 힘을 깨달았을 때 그녀는 먼지로 부서지지 않는다는 것을 잊었다. 그녀는 눈앞의 모든 악을 쓸어버리는 폭풍처럼 돌아올 것이다. 아버지의 정의는 완벽하게 집행되었고
이제 나는 그의 보호에 빛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계속해서 타오르도록 할 것이다.